6월 FOMC 회의에서 2023년 말까지 두 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왔지만 주가나 금리는 잠깐 움직이는데 그쳤습니다. 이런 반응은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앞으로 2년 반 후에 금리를 두 번 올린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2년 반은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사이클 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FOMC는 연준이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하는 공언을 조금 수정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올해 물가 상승이 일시적으로 그칠 거다라고 하는 고집을 약간은 꺾었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연준의 변화한 입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경제에서는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어제 FOMC 그 결과가 있었으니까 그것부터 한번 좀 이렇게 길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결국 보면 2023년도까지 금리를 두 번 인상할 가능성을 비췄으니까 금리 인상의 일정이 좀 당겨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FOMC를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 뭐 FOMC에 대해서 그 파월 의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간담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뭐 2023년까지 금리 두 번 올린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예. 흔히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이야기하는 예, 건데 그렇죠. 그게 과거에 보니까 그렇게 이런 잘 맞지를 않더라.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그 자산 매입 축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것저것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두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했어요. 의미를 두지 말라는 얘기를 왜 네.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하면서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연준의 출구 전략 이렇게 생각하면 연준이 뭐 그 2023년까지 원래 안 올린다고 했다 두 번 올린다고 하고 그러면 야 이제 출구 전략 시작된 거다 이제 긴축 시작이다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니 예. 그런 거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아주 완만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예전에는 연준이 늘 주장했던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시장에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 금리 조정을 미세하게 하는 미세 조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연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미세 조정 정도가 아니고 극세사 조정인 것 같아요. 극세사 조정. 예전에는 한 번에 금리 25bp 움직이는 거를 미세 조정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금리를 좀 올렸습니다. 5bp 올렸어요. 0.05%포인트 올렸는데 이게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이제 좀 조정하기 위해서 0.05% 올리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큰 의미를 두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연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 당신네들한테 충격 안 주도록 아주 극세사 조정을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이것저것 가지고 뭐 이게 출구 전략의 시작이다, 긴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크게 만들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연준의 고집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점도표 보면 2년 반 후에 두 번 인상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라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얘기를 꺼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가변적이면서 유동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도 상당히 좀 높아진다든가 물가가 높아진다든가 그러면 언제든지 또 금리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2년 반 후에 두 번 정도 금리 인상보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상무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연준이 연방기금리를 올리려고 그러면 실업률이 충분히 낮아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업률에 대해서 최근에 실업률의 하락 속도가 상당히 완만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여전히 이제 이번에 물가 전망치는 올리면서
실업률에 대한 전망치는 조정을 안 했어요. 최근에 실업률 하락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 이게 4% 밑으로 내려가기가 쉽겠느냐라고 생각들 했는데 뭐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뭐 그까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여전히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에 미국의 실업률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예상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예. 옛날처럼 그 저임금 최저 시급을 받는 고용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아. 여기저기 예. 저기 그 커피 전문점 이런 데 가봐도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고용 증가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고 그러면 이제 고용 실업률이 4% 밑으로 잘 안 내려가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지 못한다. 이게 지금까지 가장 표준적인 전망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2023년에 가서 금리를 뭐 한두 번 조정하거나 안 그러면 2023년에도 금리를 조정 못하거나 예. 이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예. 봅니다. 예. 자, 이런 정책적 변화, 요 부분들이 이제 시장 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장기 금리는 경제나 그다음에 또 물가나 이 부분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연준이 그래도 조금씩 그 포지션을 변경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니까 단기 금리가 상당히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표 당일날도 많이 올랐고 어제도 또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했는데 이런 단기 금리 상승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단기 금리가 쭉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도 이제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기준금리 인상을 좀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금리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 이제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준이나 옛날 같은 정도의 금리 인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세 조정을 생각하지 않고 극세사 조정을 생각하는데 시장은 여전히 과거 방식으로 미세 조정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리 한 번 올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한 두세 번 이상 올릴 것 같다 이러면서 단기 금리가 꽤 많이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장은 여전히 이제 과거처럼 진동을 하는데 실제로 정책의 변화는 아주 완만하게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단기 금리 상승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고 미국은 이제 단기 금리를 아주 약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데 그게 시장이 좀 과잉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서 이제 시장이 중앙은행들의 행동이 극세사 조정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단기 금리 상승이 진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속도를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장기 금리 사이에 지금은 좀 장기 금리가 좀 내려오고 단기 금리가 좀 올라가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다시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멈추고 나면 장기 금리가 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주식 시장도 그렇습니다만 채권 시장도 결코 이렇게 쭉 다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계단식으로 출렁출렁하면서 이게 먼저 올라갔다가 이게 기다리고 그다음에 이게 올라가고 이런 식의 조정이 계속 일어나겠죠. 어제 30년물 금리가 특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한 3%, 4%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10bp 정도? 10bp 정도 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파월 의장은 이걸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시장은 여전히 과거 패턴대로 생각을 하면 출구 전략이 시작됐다고 생각되면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시장이 과거의 패턴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긴 채권을 사고 짧은 채권을 줄이는 이런 전략을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긴 쪽에 수요가 몰려들면서 이제 30년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예전 같았으면 그랬습니다. 연준이 출구 전략을 시작하면 몇 달 있다가 경기가 고점을 찍고 이제 경기 하강이 시작되고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연준의 출구 전략이 시작되면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부터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 지금은 그런 식의 출구 전략이 아니고 극세사 조정이기 때문에 극세사 조정이기 때문에 예, 지금 아주 완만하게 경기가 그 상승하다가 지금은 좀 전반적인 미국의 지표들 보면 이게 좀 횡보하거나 약간 둔화되고 있는 징후가 확실히 보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 소매 판매도 2달 연속 별로 좋지 않았고요. 좋지 않았고. 고용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이 소비나 이쪽에서 나타나는 게 우리가 뭐 마스크 벗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보복 소비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3월 달에 잠깐 나타났다가 그 이후에 안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경기가 올라가다가 약간 둔화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확 줄어들겠죠. 예,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이제 10년, 30년짜리를 사서 내려오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아주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연준도 요걸 그 꺾을 생각은 전혀 없는 단계에 오르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약간 멈칫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경기 사이클이 앞으로 2023년까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예. 하는 게 이제 요즘 미국에서 나오는 대체적인 시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일시적인 보는 것이죠. 현상이다. 자, 그러면 그런 경제적인 경제 전망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봤을 때에 미국의 10년물 금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한 1.7%에서 고점을 치고 내려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을 해서 한 2%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이제 뭐 극세사 조정 이렇게 그걸 한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리를 끌어올리는 탄력 이게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추가적으로 1.7%를 넘어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의문이 좀 드는 상태거든요. 상무님은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으로 생각을 해보면 장기금리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이제 자산 매입, 예. 그다음에 또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겠죠. 그다음에 예. 이쪽은 단기금리 쪽은 연방기금리를 언제 올린다 이런 것 또는 이번에 한 것처럼 뭐 그 역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예. 리버스 RP 또는 뭐 이걸 이제 초과 지준에 대해서 연준이 주는 금리가 있습니다. 예. 요거 원래 0.1%인데 이번에 약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단기 금리 영향을 미치고 자산 매입과 관련된 건 장기 금리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에 이걸 안 한 거죠. 예, 안 이걸 했죠. 안 하면서 근데 이걸 1,200억 불씩 계속 매달 채권을 사다 보니까 연준이 채권을 사면서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나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금리가 장기 금리가 자꾸만 떨어지니까 이걸 이번에 단기 금리를 연준이 관리하는 단기 금리를 약간 올린 0.05% 올렸습니다. 포인트 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산 매입 축소를 지금 당장 하지 않고 시간을 좀 더 끌면서 단기 금리에 부담을 준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자산 매입 축소를 이제 축소를 하겠다, 테이퍼링을 시작했으면 여기 부담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예. 시중에 나간 유동성이 이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저기 오버나이트 금리, 하루짜리 금리를 OBP 올리면서 유동성을 이제 조절할 필요가 없었고 예. 그래서 이번에 자산 매입 축소를 했다고 한다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단기 금리는 그대로 있었을 건데 이걸 이제 한번 늦추면서 유동성 압박을 가하면서 단기 금리를 올리고 여기는 야 안 하잖아라고 떨어지는 이런 모양인데 언제까지 내릴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예. 안 한 거고 다음에 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뭐 이걸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가도록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금리 전반이 올라가는 예. 과정으로 봐야지 예. 이게 뭐 이렇게 해서 금리가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는다. 추세의 변화다라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세상 금리는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 여기에 너무 많은 그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일단 아무튼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한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테이퍼링의 시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당겨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연준이 최근에 보이는 행동은 그러니까 꼭 FMC 뭐 그 정례 회의 1년에 8번 회의에서만 뭔가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조금씩의 계속 시장에 신호를 보내려고 합니다. 6월 초에도 뭐 회사채 갖고 있는 걸 팔겠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예, 예. 그리고 이번에 한 것도 사실 굉장히 그 과거 기준을 생각해 보면 이거 80년대 하던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 연준이 이제 연방기금리를 조정 안 하고 연준이 일상적인 자금 관리하는 RP 금리를 조정을 했단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예.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1년에 8번 조정하는 것도 미세 조정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자주 조정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극세사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시작은 하긴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한 번 시작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이번 6월 달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주택 가격 상승이 워낙 빨라서. 예. 근데 뭐 최근 데이터를 보면 좀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보는 주택 시장의 데이터는 한 2달 정도가 늦습니다. 근데 예. 연준은 그보다도 이제 훨씬 더 그러니까 불과 지난주의 데이터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가 좀 완만해져서 지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기 때문에 시장에 충분히 설명을 하자. 예. 뭐 그렇게 생각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주식시장 전반이 뭐 상승은 하고 있지만 뭐 아주 예, 완만하거든요. 환하죠. 아주 완만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걸로 봤을 때 우리가 테이퍼링 이야기를 확 진짜 다음 달부터 합니다라고 끊어버리면 주식시장에 주식시장 조정을 좀 심하게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충격의 정도를 계속 완화시켜 가면서 그러고 이제 시장이 그 정도면 됐어요라고 할 때쯤 되면 꺼내는 그런 전략을 늘 연준은 써왔는데 예. 이번에도 이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준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보면 그러면 테이퍼링을 언제쯤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냐 하는 거는 부동산 가격 그게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경제 지표 나온 거에 그 경제 지표 전망이 좀 그 인상적인 형태였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물가 전망치 3%대 조금 그 뭐 3.4, 3.3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해만으로 3% 물가 상승을 공식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그 연준이 3%의 그 물가 상승을 얘기한 것이 그동안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준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높을 거야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에 연준과 시장 사이에 물가를 보는 관점 자체가 타협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이 이야기한 물가가 그냥 이번에 그 원래 2% 올해 2%일 거야라고 이야기한 걸 이제 3.2인가 3.3인가까지 올렸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유가 올라가고 뭐 식품 가격 올라가고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빼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그러니까 이제 식품을 빼고 본 물가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연준이 그동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다라고 할 때 사실 시장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이게 단순히 그렇게 일시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연준이 올해만 그걸 올리고 내년부터 또 낮춰놨어요. 예, 여기 그렇죠. 대해서는 그렇게 보면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나 식품 빼고 나면 근원 소비자 물가인데 근원 소비자 물가가 3%가 올라갔는데 그게 그 한 해 그러고 말 거냐. 예. 이거는 일반적으로 좀 이어지는 현상 아니겠는가.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연준이 이제 적당하게 타협은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거는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자존심도 세고요. 고집도 굉장히 세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임혜점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연준이 이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 이 부분들은 좀 더 높아진 거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가능성 자체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으로서는 이번에 FMC를 충분히 예상하고 먼저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번에 FMC가 좀 완화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덜 매파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자산 매입 카드를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자산 매입 카드를 꺼내지 않고 이제 단기 유동성 조절하는 정도로만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완화적이고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체력이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성장률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가계에 이제 그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한꺼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아주 많으면 2번 정도씩 아주 완만하게 예, 가고, 그래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할 때쯤 됐을 때는 우리는 미국 움직이는 거 뭐 한 서너 번에 한 번 움직여도 덜 많고 미리 예. 좀 올려놓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이번 FMC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거나 폭이 더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예.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올해 내에 금리 인상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단 말을 꺼내고 지금 이제 시기를 조율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예, 근데 예. 뭐 특별하게 어떤 경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아마 올해 중에 한번 인상을 하지 않겠나. 예. 그러니까 이야기 꺼냈으면 6개월 이내에 하는 그렇죠. 게 예, 맞겠죠. 맞겠죠. 너무 예. 시간 끄는 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년도 3월 달에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국은행 총재 임기 만료도 있고 이런 상태인데 과연 그런 그 빅 이벤트를 앞에 놓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과연 금리를 인상하는 데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이나 뭐 한국은행 총재 임기 만료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한국은행 총재 임기 만료는 금리 인상을 오히려 한두 번 하자. 그렇죠. 예, 예. 그다음 사람한테 너무 부담 주는 건 안 부담 좋다. 주는 것보다 하고 가자. 뭐 이렇게 예.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뭐 결자 해지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금리 인상을 오히려 좀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같고, 예. 대통령 선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계속 금리 인상을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었어요. 근데 예. 이게 부동산 문제 때문에 민심이 급변하는 사태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그전에는 예, 예. 이렇지는 않았어요. 민심이 이것 때문에 정치적인 선택이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런 현상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부동산 금리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받아들이는 게 예전하고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치 일정 때문에 금리 인상이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정치 일정 때문에 금리 인상의 스케줄 자체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코스피가 장중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까지 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다른 뭐 선진국 시장도 그렇고 고점을 넘은 이후에 주가 상승이 빨라지지는 않고요. 그냥 전체적인 그 형태는 약간씩 올라가는 형태지만 아주 속도가 완만한 형태로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직접 투자, 그러니까 직접 주식을 사고 팔고 하던 자금들도 좀 많이 줄어들고, 예. 대신에 지난 한 1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공모 주식형 펀드 쪽으로 예. 자금이 또 들어가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주식시장에서 종목 열심히 골라봤자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예. 그냥 주식시장이라는 데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올라갈 것 같으니 그냥 여기 넣어놓고 좀 잊고 살자라는 겁니다. 근데 뭐 직접 투자를 뭐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 최근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실 정도로 그렇죠. 이게 아주 완만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 올라가면 꼭 떨어져요. 예. 그 전에 올라갔던 게 꼭 떨어지고, 이게 올라가면 그 전에 올라갔던 게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올라가고 버티고 못 올라갔던 게 그 다음 올라가고 여기서 버티고 이렇게가 아니고 예. 왔다 갔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손바뀜이 일어나는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특히나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하고 미국의 장기금리하고는 같이 움직입니다. 예. 장기금리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장기채가 좋은 장에서는 나스닥 주가가 좋고 막 그래요. 어제도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일종의 경기 방어주, 경기가 나빠져도
요거는 좋다 이런 예. 식의 입장인 것 같고 다우존스와 같이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은 또 금리가 올라가면 장기금리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장기금리, 단기금리 사이 왔다 갔다도 하고 다우와 나스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이게 그 추세를 만드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추세는 정말 재미없지만 주식은 요 왔다 갔다 하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예. 같고 채권의 경우에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고 그게 추세이고 나머지는 아주 이게 근데 작년 같은 경우 보시면 일방적으로 성장주가 가고 경기 그렇죠. 민감주들은 못 가고 했거든요. 올해 초 이후로는 또 일방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가고 성장주는 또 떨어지고 이랬는데 이제 그 큰 움직임이 끝나고 아주 작은 파동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예, 글쎄 과거 경우를 보더라도 유동성 장세 때는 굉장히 화려한 주식 시장이 펼쳐지는데요. 실적 장세가 들어가면 그 다음서부터 전체적인 주가는 그냥 그다지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형태가 됐었고 특히 유동성 장세가 크면 클수록 실적 장세는 보다 더 적어지는 형태를 보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유동성 장세는 어떻게 됐든지 아무튼 올해 초 정도에서는 끝이 좀 난 것 같으니까 화려한 장세가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유동성 장세가 워낙 크게 진행이 돼 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느끼는 것도 굉장히 좀 더딘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 이익 증가율이 정점을 치고 이제 증가율 자체는 좀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도 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그 기업 실적도 이제 주가 상승을 결정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죠. 그러니까 예. 기업 실적이 크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주가가 이제 크게 올라간다라는 거고. 근데 그거는 뭐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였던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이미 이게 1분기 실적의 큰 폭 증가를 반영을 한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실적이 좀 둔화가 되고 계속 둔화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완만한 상승. 근데 최근에는 뭐 여러 군데서 병목 현상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생산을 줄이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보복 소비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것도 그렇게 이제 크게 증가 안 하고 있고, 뭐 좀 큰 어떤 실적 증가가 나타나기가 어려운 그런 예.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실적하고 무관하게 움직이는 성장주들이 좀 예, 그렇죠. 올라가고 있고, 예. 근데 이것도 유동성의 힘이 받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도 이게 좀 완만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